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2017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16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표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비용 편익 분석 관련된 문제죠. A와 B 두 사업이 있는데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대요. 자,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흐름을 먼저 좀 살짝 보실 필요가 있는데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첫째 년에 A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이렇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1000억이라 해도 되고 단위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B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사업은 첫 번째 해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1년 차가 돼서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A사업이 1년 후에는 빵이고요. 2년이 되었을 때는 121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B사업은요. 1년 후에 1150이야. 1150이 되고 2년 차에는 빵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A 사업을 할까 말까와 관련한 순편익의 현재 가치. 어차피 이게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편익만 사실 생각해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다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 플러스 두 번째 해는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되는데 편익이 없고요. 세 번째는 여기 1210 해가지고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사업을 보시면 B사업의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첫 번째 해는 100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해가 1150이야. 얘가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 2년 후는 빵입니다.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첫 번째 1번 보세요. 순현재 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이라면 R이 7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7%니까 0.07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우선 첫 번째 보시면 1번 R이 0.07인 경우 자, 이거는 살짝 정확하게 계산할 건 아니고요. 살짝 감으로 계산하셔도 돼. 근데 거기는 뭐 여러분들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계산기 써서 보시면 사업안 A보다 A에 거기 해설에 계산해 놨습니다. 56.86 이렇게 나오고 B안이 74. 이렇게 블러블러 나오니까 순편익의 현재 가치 A와 B를 비교해 보면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B가 유리하다. 이 틀렸네.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행운이야. 착하게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1번에 걸렸으면 다음 거 볼 필요가 없어. 사실 이거 잘못된 거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뭐 1번 해봤더니 아니 나 B가 유리하다 나왔으면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R이 8%다 이렇게 되면 자,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는 거야. 2번은 R이 8%니까 0.08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A사업 가만히 보면 디스카운트가 미래에 발생하는 거야. R이 더 올라가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곱으로 떨어지잖아. 아니 0.07일 때도 B사업이 유리했었는데 R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순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여기 나와 있는 B사업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여기 7로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A 사업은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한다고. B 사업에 비해서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해서 자, 먼 미래에 발생하니까 R이 클수록 현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스카운트가 확 된다고. 그러니까 편익이 아주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쪼그라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R이 작을수록 이게 좋은 거지. R이 크면은 A 사업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이렇게 R이 클수록 이 뜻이야. 편익이 단기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그치, R이 높다라고 하면은 먼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30년 후에 10억 줄게. 아, 이게 뭐야? 30년이면 이게 언제 와? 물론 금방 가요, 시간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편익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 볼까요? 할인율에 따라 내부 수익률과 현재 가치의 평가 결과는 상이하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잖아. 이거 현재 가치 나타내는 거랑 내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체크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4번 볼까요? 내부 수익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유리한 사업이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요걸 제로로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자, IRR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R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살짝 1210이고 1150이잖아. 이거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B가 유리하다. 뭐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를 안 쓰는 방법을 좀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다른 선지를 먼저 보시는데 1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1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 자, 다음 17번 볼게요.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기대 순편익이 마이너스 100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 후 이렇게 50년 후 자, 거기에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기대 순편익을 계산했어. 편익과 비용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100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자율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자율은 매년 10%고 그러니까 이게 100억 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 플러스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10%죠. R이 10%야. 0.1 이렇게 됩니다. 50년 후니까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먼 미래에 발생할 때 리스크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50년 후에 위험 할인율은 20%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위험이 고려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위험이 있으면 현재 가치 값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더 순편익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설에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불확실성을 조정하는, 리스크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위험 할인율을 순편익 자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 그래서 20%가 어떻게 된다? 0.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할인율이 20%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할인율을 분자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거. 뭐 또 출제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살짝 기억 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확실 대등액이야.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순편익 요거와 같은 확실 대등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실 대등액 정도가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되는 걸로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18번 볼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 지출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왜 팽창하니?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 타임이 있어. 시간이 있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 비중이 이렇게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팽창하고 있니? 요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소득 증가율에 대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 공공재 수요가 더 빠른, 이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 대비, 자, 소득을 Y라고 할게요. 증가하는 것 대비 공공재 Q라고 쓸게요. 공공재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탄력성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공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 여러분, 다시 이 수요라는 게 뭐야? 수요라는 게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필요한가, 얼마나 원하는가, 요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필요로 한다?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부는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 보시면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커진다? 아니죠. 이게 뭐 해설에도 그렇게 넣어놨는데 시장의 기능이 약간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로스토 같은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정부가 고속도로라든가 SOC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수출도 하고 막 교역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시장의 기능이 더 팽창하면서 그거의 보완적인 역할, 그래서 보완적인 정부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커져,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3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축소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는 성향. 그쵸?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 측면에서, 요건 아시겠죠? 니스카넨이나 미그빌레인저 모형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공공재가 좀 사적재에 비해서 공공재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낮아, 이렇게. 자, 보몰의 비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윌리엄 보몰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주로 서비스 측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뭐야? 호텔 같은 거 할 때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화려해지고 전자기기와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사람들을 대면하는 서비스는 사실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서비스는. 어떻게 뭐 존댓말 써요? 고객님이 오셨네요. 신상품 나오셨고 뷔페에서 가재 요리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사용재, 사적재 부분이 훨씬 생산성이 좋고 공공재는 낮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자, 요게 같은 말이야. 1번하고 5번이 같은 말입니다.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크다. 1보다 큰 경우 점점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되겠습니다. 9번에는요. 민간의 소비, 조세, 투자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균형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조세에 거둔 만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 YN이라고 저는 이렇게 완전 고용 내추럴 이렇게 쓰는데 4천입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가지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 정부 지출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A라고 하고 있고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합니다. 깎아주려고 할 때 감세 정책으로 할 때 얼마나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가? 감세 규모 옳은 것은 자 이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죄송해요 빠졌네. Y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니라고 하면 C, I, G 요식 있잖아. 우리 개방경제까지 신경 쓰시면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식 관계를. 얘는 소비, 얘는 투자, 얘는 정부 지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엑스포트 해서 수출, 얘는 수입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A와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G가 사실은 거기 원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G와 T가 같은 거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것도 400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국민소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라고 할게 4천을 달성해야 되는데 우선 소비함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C가 이렇게 있잖아. 200 플러스 0.8 Y 마이너스 T 집어넣으셔야 돼. 여기 400 Y도 물론 4,000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게 C. 그 다음에 이 식 연습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I는 여기 400이죠. 400 이렇게 요 I야.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지금 400으로 돼 있잖아요. 정부 지출 400 이렇게요. 여기도 400 이렇게. 그리고 얘도 하나 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예 해설에도 넣어놨습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니까 지금 4,000 달성하는데 이게 이꼴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뭐를 하나 더 고려해야 된다? 뭐를? 여기요. 정부 지출 규모잖아. 추가되는 겁니다. 그냥 델타 G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G라고 쓸게요. 요 값을 구하세요. 이거야. 이거 연립해서 여러분들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감세 규모일 때 이것도 하나 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T가 400인데 얼마가 되니? 해가지고 보시면 YN 똑같이 달성하는 거야. 4,000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C가 200 플러스 0.8 자 여기 4,000 달성하는 건데 마이너스 T 얼마가 되겠나? 근데 이거 T라고 하면 그렇고 새로운 T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쓸게요. 원래 여기 보시면 이 400이 있었다니까 원래 400이 있었는데
세금을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B라고 쓸게요. B라고. 그럼 요것도 그냥 A라고 써도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A라고 쓰고요. 자, 요거 감세 규모가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얼마가 되게 이렇게. 그 다음에 I는 저기 있는 것처럼 400. G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40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값을 푸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쭉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승수 효과 나왔다가 뭐 균형민소득 구하는 거 나왔다가 이렇게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막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해서 중요도를 별표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서 정부 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게 감세하는 것보다 승수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살짝 요거를 승수 효과를 아시는 분들은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랑 세금을 깎아줬어요. 감면했을 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는 당연히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조세 세금 감면보다 더 적게 증가시켜도 됩니다. 자, 다시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부 지출을 조정하는 게 지출을 증대시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크다는 거야.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조세 감면의 크기보다 더 작게 증가시켜도 더 작아도 이해 가십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보면은 이게 B가 더 큰 경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더 커야 되는데 B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요. 근데 뭐 거기까지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무식하게 그냥 푸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20번 볼게요. 5위의 최적 2부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부 요금제 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부 요금제니까 2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파트를요. 2파트 타리프 이렇게 얘기하죠. 타리프가 이제 관세예요. 그래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가격을 부과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가입비 이렇게 하는 거랑 다음에 얼마나 사용을 많이 했는가 하는 사용요금 이렇게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그렇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요금을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요곡선, 공급곡선, Q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입비로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그치? 얘가 바로 가입비가 되는 거야, 얘가. 이해 가시겠죠? 얘가 기본요금, 가입비 이렇게 되고요. 사용요금은 이게 공급곡선이 한계 비용에 해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곡선에 맞춰가지고 이게 사용요금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용요금이야.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택시 탈 때 망설여지는 게 뭐야? 가입비라고 하는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면 택시 탈까? 버스 탈까? 지금 마음이 급해. 빨리 가야 돼.
근데 기본 요금이 좀 낮아. 내가 여기서 버스 한 3정거장 가야 되는데 걸어갈까 버스 탈까 했는데 택시를 급하게 타야 되는 거면 가입비가 이렇게 기본 요금이 한 500원, 1000원 이러면 그냥 까짓거 탁 내고 그냥 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기본 요금이 5,000원 잃어버리면 하고 장벽이 높잖아.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 요금하고 사용 요금 중에서 어떤 거에 더 민감한가 이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약간 느낌이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 여행을 하는 거야. 단거리,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단거리로 택시를 이용 시 자, 가입비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입비가 크면 에이 택시 안 타 이런다고. 그러니까 가입비가 크게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고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미치는 경우, 미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용 요금은 좀 높게 하고 가입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를 낮추고 대신 사용 요금을 높여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B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먼 거리를 간다고 할게요.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집까지 갈 때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야 돼. 근데 멀어 꽤 장거리를 이용한다라고 할게요. 뭐 서울의 저 강북에서 강남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가입비는 사실 거리가 멀리 갈수록 N빵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N분의 1로 하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요금에 훨씬 더 거리에 따른 사용요금 뭐 1km당 미터당 얼마 이게 더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가입비에 대한 민감성보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사용요금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감성이 더 커. 여기 민감성이 더 커요. 요거에 대한 민감성은 작고. 그럼 이렇게 장거리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사용요금에 대한 가격을 낮추고 가입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탄력성 법칙 있잖아. 가입비와 사용요금 두 가지 방안이 있을 때 탄력성 얼마나 어떤 거에 더 민감한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역탄력성 법칙에 의거해서 법칙에 입각해서 어느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에 가격을 올려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볼게요. 총 요금 중에서 고정수수료 이게 고정수수료가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요금인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위당 요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용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고정수수료에 대한 탄력성 그 밑줄 치세요. 고정수수료에 대한 가격의 민감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탄력성이 얼마나 민감한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램즈의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하는 얘기죠. 오케이. 3번 고정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큰 거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든 걸로 보면은 단거리 이용자입니까? 장거리 이용자입니까? 단거리 이용자잖아. 단거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정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요금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람들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건 뭐야? 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이용할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야. 우리가 역탄력성 법칙을 사용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램즈의 가격 설정과 똑같습니다.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4번 단일 요금제 부과에 비해서 더 높은 효율성. 그러니까 요금제를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야. 가입비랑 기본요금 그리고 사용요금 나눠가지고 적절하게 조율하는 게 효율성을 더 높이 달성할 수 있다. 우리 램지 가격 설정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 램지 조세 생각해 보세요. 램지 룰 기억나십니까? 조세 파트에서. 자, 과세 대상이 되는 X제랑 Y제가 있는데 똑같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차등 세율이 훨씬 더 탄력성에 따른 차등 세율이 단일한 세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5번. 최적 이부 요금은 비용 함수와 수용 함수만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아니요. 요거 외에 탄력성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이에 관련한 최적 이부 요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 문제이긴 한데 그냥 이부 요금제에다가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